1346회 2003년 4월 1일에 방송했던 편입니다. 총잡이와 칼잡이가 제목이고 사건 이름은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요즘에 그 아래 한동안 또 쉬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또 올라가고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 같은 명성이 지금 없어. 그 아래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너무 정치적이다 편향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알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 예전엔 자주 챙겨봤는데.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알 리뷰는 본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보시면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들 챙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 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해 떨어지면 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되던 2002년 9월 20일 전주시 금암파출소 여느 때보다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명절 전날인가 됐을 거예요. 2002년이었구나. 이거 월드컵 때문에 그렇게 안 알려졌겠다 그러면. 그죠? 전경까지 동원된 추석 연휴 새벽, 특별 방범 순찰까지 마친 새벽 1시, 교대 근무하러 온 이창희 경사. 그날 파출소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21년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때를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참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근무했으면 내가 당했지, 평생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순찰 근무 차이로 생사가 엇갈렸다는 그날, 그가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 순찰 근무를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출입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안 잠그지 뭐하러 잠궈 그걸. 파출소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접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문을 항시 개방하고 있는 판인데 전경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 정문이 잠겼다 그래. 이 사람아, 그럼 저 뒤로 후문 가서 문을 열어봐라 그랬어요. 전경이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혼자서 파출소 내 근무를 담당했던 백경사가 안 보여. 나올 때는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형님 이러고 이제 불러봤지. 부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손에 근무 책상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땅에 막 엎드려 있는데 피가 그냥 흥건한 거야.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에 찔려 출혈이 심했는지 바닥엔 혈흔이 낭자했는데요. 무엇보다 백경사가 허리 벨트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사라졌어요. 사망도 사망이지만 이 총기 분실이 생겼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죠. 시신인 것 같습니다. 피자국, 권총집, 총이 사라졌어. 직장 동료의 죽음 앞에서 충격과 슬픔보다 이 경사를 더 압도한 건 탈취된 총기로 인해 벌어질지 모를 비상사태였다고. 그죠? 2차 사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총만 없어졌어요 그때. 총하고 실탄 4발에다가 공포탄은 항시 앞에다가 장전을 해놓거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내가 이제 직보를 했지. 경찰관 비살사건이다 이거. 그날 새벽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파출소에 과학수사대 출동하고 관내에서 동원 가능한 경찰 인력이 총기 수색에 나서는 한편, 탈취한 총기를 이용한 은행 강도 사건에 대비해 120개의 금융기관에 6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전대미운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오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작가가 일본 살아요. 그래서 좀 한국어가 완전히 우리처럼 능숙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오타가 좀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많았어요. 실탄은 몇 발이나 들었습니까? 5발입니다. 공포탄 하나, 실탄 4발이요? 그렇죠, 네. 용의자는 어떤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호 교수. 그때 아침 새벽에 어디 가는데 검문이 걸렸거든요. 내가 검문하고 있어요. 그때 안개 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피습당했다고. 금암 이동 파출소에서 사건이 났다.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전쯤인가 3시간쯤인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부검을 좀 해야 되겠다. 현재 경찰관이 살해당한 이례적인 사건이라 더 참담한 마음으로 부검에 임했다. 백 형사는 몸에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6군데 있었는데 등 우측에서 약 2.2cm 크기의 자창 1개, 왼쪽 어깨와 목에서도 크고 작은 자창 3개가 확인됐지만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니었다고. 이쪽 경부를 향해서 온 칼들도 다 비껴나갔기 때문에 찔렸으면 여기도 경동맥, 경정맥이 있으니까 찔리죠. 근데 이건 손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치명상이 왼쪽 가슴에 있는 손상, 심장을 찔렀는데
또 우측 상복부에 있는 손상, 심장을 향해 올라왔거든요. 결국 치명상 부위는 떨어져 있어도 다 심장 쪽이에요. 과다출혈이겠다 그러면은 치명상이 다 비꼈다니까. 상복부 오른쪽에 자창 크기가 5.5cm, 왼쪽 가슴에 치명상? 치명상이라고 하네? 8.5cm, 세로가 7cm. 다 상처들이 칼 끝의 방향과 깊이가 정확히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 일반인은 아니라는 건가? 이분의 동선이 굉장히 짧아요. 의자에서 바로 밑에 떨어진 형태였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격 자체가 워낙에 커요.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에게 이렇게 대담한 공격을 감행한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3교대 근무로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2002년 당시 경찰관 한 명이 홀로 지키던 파출소 안에는 분명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들어갔나 보다. 그냥 죽이기로 정해놓고 과감했어요, 공격이. 당시 수사 경찰입니다. 통상 CCTV를 켜놓긴 하지만 파출소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난동이 예상되는 경우는 녹화를 하는데요. 통상의 경우는 녹화하지 않습니다. 백경사 혼자 파출소 내 근무를 담당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예요. 2시간. 이때 위협을 느낀 백경사의 지원 요청은 없었냐? 지원 요청을 하면 도보자가 와서 하는데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파출소 내부에서 무려 34개의 지문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대부분 경찰관의 지문으로 밝혀졌을 뿐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파출소 뒷문 쪽 담장에서 백경사와 같은 혈액형의 혈흔이 발견됐고 담장 너머 화단에도 같은 혈흔과 족적이 발견되자 범인의 치밀로와 도주로가 뒷문일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경찰서를 굳이 뒷문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이 구조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일대 아니면 경찰서 내부, 그죠? 뒷문의 존재를 알고 뒷문을 통해 아예 이 일대를 벗어날 수 있는 도주로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기억하는데 갑자기 기억났는데 경찰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현상금 1000만원 걸고 언론에 대대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공개수사 벌이자 목격자 나왔어요. 목격자가 집에 도착한 게 1시쯤 됐는데 한 30분 전쯤에 여길 지나가다 보니까 파출소에 2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경찰관이고 하나는 일반인이더라 이거예요. 이야기로는 20대 후반으로도 안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게 나왔으면 몽타주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흰색 상의 입은 20대 후반의 남자로 추정만 되고 몽타주를 그릴 정도로 얼굴이 식별되진 않았습니다. 어두우니까. 목격자들의 제보가 경찰 수사로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범인의 윤곽은 오히려 흐려지기만 했어요. 더 애매한 거야, 정보들이. 사건 발생 3달이 지나도 범인은커녕 사라진 권총의 흔적도 나오지 않자 원한에 의한 면식범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뭐 아는 거 없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는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간 크게 그 총 뺏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경찰관이 총 들고 방망이까지 완전 무장했는데 칼로 찔러 죽였다? 밤 12시 정문에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을 경계를 안 했겠냐고. 경찰관인데 말이야. 생판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파출소 가서 죽일 일은 없잖아. 이런 의혹 때문에 같이 근무하던 전현직 경찰 동료들은 누구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부에서도 막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 그 당시 우리 입었던 옷도 막 갖고 와라. 모자도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신발 갖고 와라. 한 2달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하니까 그냥 이거 사표 내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그때 있었지. 백경사 연결식이 치러지고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뒤 타지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동료들. 해마다 그날이 되면 다같이 모여 백경사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범인도 사라진 권총도 찾지 못한 채 분하지. 동료 경찰이 죽었어. 근데 우리가 경찰인데 아무것도 못해. 화도 나고 또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었다고. 자, 그리고요. 이 백경사 피살 사건 21년이 흐른 지금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대요. 아이고,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을 못 감고 계실 걸로 알아요. 총이라도 발견했나? 사용했던 흉기, 뭐 칼이라도 발견했나? 그냥 관심 있게 봐왔지. 총 나왔어, 총. 권총이 발견된 곳은 사건 현장인 전라북도 전주가 아니라 300km 떨어진 울산이었습니다. 자, 발견한 사람인데 이 건물인가 보더라고. 저 끝에 저 여관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경찰들 한 10대 명 서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더라고요. 재개발 지역 인근 철거를 앞두고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은 폐건물입니다. 휴업 안내문 내걸리고 잠긴 오래된 여관 출입문 안으로 골조가 다 보이는 천장 뜯어낸 흔적이 눈에 띄고 여기 200채로 천장에 숨겨져 있었다는 권총은 정말 21년 전 파출소에서 피살된 백경사가 범인에게 빼앗긴 그 총이 맞을까? 뭐 총기 번호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일치한다네요. 그 사건 때 사라진 거랑. 감식 예정 중이다. 혹시나 뭐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경찰 확인 결과 폐 여관에서 발견된 권총은 2002년 백경사가 지급받았던 389경 1년 번호 4280 일치합니다. 아, 요렇게. 현직에 남아있는 동생이 전화와가지고 형님 그 권총 찾았대요. 그러길래 뭔 소리냐? 그럼 범인 못 찾냐? 그랬더니 그걸 버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참 숨겨놓고 있다는 건 참 필히 잡아야지. 그 새끼 잡아야 돼요. 대담하고 잔혹한 살인범의 정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1년 전인 2002년 파출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앞문 뒷문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파출소장과 파출소 내 근무자가 사용하는 책상 2개, 누구든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개방돼 있었고요. 이렇게 CCTV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야만 녹화가 되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예산도 인력도 부족했지만 더 충격적인 거 3단 봉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범죄 대상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 지금 전국의 지구대가 안전장비와 CCTV 갖추게 된 계기는 이 백경사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 파출소 안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 피살되자 수사기관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건 권총을 찾는 일이었는데 엄청난 인원과 장비 투입했지만 끝내 그 당시에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21년 만에 권총이 극적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수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 후문은 경찰들만 알지 내부 구조는 모르잖아 우리가. 나도 후문 몰라. 있다는 것만 알지. 2002년 사건 당시 전주 금암동 현장 가보니 더 이상 파출소는 아니지만 건물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파출소 뒷마당으로 통하는 검은 대문 사라지고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파출소 뒷문 위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자,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쉽게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범인이 뒷문으로 도주했다면 앞문은 누가 잠궈둔 걸까? 여기에 우리 후로화일러 효창원씨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혈흔이 발생하는 공격이 있고 도주하는 와중에 벽에 혈흔이 찍힌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문을 잠그고 도주했다면 그 잠금 장치에 혈흔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 대단히 높죠. 그런데 혈흔이 발견 안 된 걸로 지금 밝혀졌어요. 가장 큰 미스터리는 완전 무장을 했던 백경사가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냐.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돌았어요. 백경사가 아는 사람이다. 근데 뭐 경찰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경찰서에 많이 왔어. 주치 뭐 이런 시비로 끌려왔다든지 좀 동네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동네 흉흉해지고 막 다들 저 사람 문제 있다 막 이렇게 알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얼굴이니까 아유 또 왜 이러셔 막 이러다가 불시에 공격을 당한 게 아니냐. 시간적 여유라도 있으면 총을 빼서 공포탄이라도 한번 쏴봤으면 여기 주위에서 사람들이 소리 듣고 올 거 아니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모양이야. 현장 감식 자료를 본 전문가들도 다 같이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능동적인 방언이 없고 책상이나 이 시신이 발견된 주변이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를 제압하고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범죄로 보인다는 거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사건 현장에서 백경사의 혈흔 외에 범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면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조금 더 이렇게 표재성이 아닌 조금 더 많은 치명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투를 벌였다면. 백경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 방에 당한 겁니다. 한 방에.
최초의 큰 일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대응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 한거불능. 그때 여러 번 더 찔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에 유력한 용의자가 한번 잡힌 적이 있대요. 아유, 여기 수사본부 차려가지고 범인을 잡았다고 했어요. 범인이 뭐 칼로 난도질을 뭐 저기 해서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범인들이 잡혔는데 백경사에게 보복하려고 뭐 살인했다나 뭘 했다나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아유, 정말 동네 무섭게 정말. 어떻게 파출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검거된 용의자들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조폭, 비행 청소년이라고 보면 되지. 걔들이 죽였는가 보더라고. 자백을 했다 그래. 지들이 죽였다고. 파출소에 침입해서 완전 무장한 경찰을 살해하고 권총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어떤 사람이냐. 특별수사본부에서 백경사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저희 수사본부 결성 이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3일 전 검거됐던 용의자들 20살짜리 3인조 가출팸. 대체 무슨 이유로 파출소까지 찾아와 백경사를 살해했다는 거냐? 본인들이 한 거 맞아? 그것만 얘기해봐요.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토바이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말다툼하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그랬어요. 누가 찔렀어요, 칼로? 제가 찔렀어요. 사건을 인정했네요. 사건 4개월 전 백경사를 만난 적이 있대. 백경사 근무수첩에 2002년 5월 무면허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압류당했었던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때문에 원한 가지고 오토바이 찾으러 왔다가 뭐 술도 좀 처먹었을 수도 있고 찾으러 왔다가 뭐 말 안 통하니까 그냥 홧김에 찔렀다. 일단 이렇게 밝혀지고 있네요. 당시 파출소 경찰,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오토바이 운전하게 못 돌려주죠. 이 오토바이를 안 찾아간다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도. 파출소 인근 폐가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찾아오자고 모의를 한 뒤 파출소로 간 거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기자회견 이틀 후 현장 검증도 있었습니다. 김군은 건너편에서 쭉 가고 박군 오르막에서 어디서 만났냐? 소곱창집 앞이요. 조군의 등을 밟고 뒷담을 넘은 박군이 파출소 마당에서 오토바이 훔치는 사이 김군이 파출소로 들어가 백경사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맡았다. 근데 백경사가 창문 너머로 오토바이를 몰래 훔치던 박군을 발견하는 바람에 계획이 실패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큰 소리 오갔겠네. 파출소로 불려 들어간 뒤 백경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욱하는 마음에 가지고 다니던 칼로 백경사를 찔렀다는 게 이 박군의 진술입니다. 김군이 너보고 뭐라 그래? 김군이 어디 서서 너보고 뭐라고 했어? 이제 어떡할 거냐?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군이 저 먼저 나가라고요. 후딱 나가라 그랬어요. 백경사를 찌른 박군이 파출소를 빠져나와 망을 보던 조군과 도주하는 사이 파출소 안에서 김군이 이 새끼가 권총을 훔칩니다. 굳이 왜 훔쳤을까 이거를? 그냥 궁금했나? 좀 만져보고 싶었나? 김군과 함께 전북대 인근 건지산에 올라가 또 총을 묻었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박군이 지목한 장소를 아무리 수색해도 권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치, 21년 만에 이상한 폐건물 천장에서 나왔으니까 땅에 묻은 게 아닌 게 되잖아 지금. 자, 그 당시 수사경찰, 거짓 진술하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행위는 삼자가 다 공통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대목이 있다면 총기를 은닉한 장소가 달라요. 제가 판단컨대 혹시 총을 숨긴 장소가 이동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건지산 일대 수색했지만 권총이 안 나왔었고 그때 자백을 번복한 3인조는 결국 석방됐대. 용의자만 있고 물증은 없어서 장기 미제가 된 사건입니다. 21년 만에 그리고 권총이 울산에서 나왔는데 그때 풀려난 3인조가 진범이라는 이게 물증이 될까? 전주 인근에 살고 있다는 3인조 만나보기로 합니다. 혹시 조명재 씨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는데 2002년에 여기 살았거든요. 옛날에 살았죠? 9층에. 예, 맞아요.
이사 간 지가 오래됐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그래서 그 집에 이사를 갔어. 그때는 이야기가 시끄러웠거든, 동네가. 왜요? 뭔 사건 저질렀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조군을 기억한 이유는 한때 떠들썩하게 뉴스를 장식했던 사건의 용의자기 때문은 아니다. 또 뭐가 있네. 걔가 좀 특이했잖아. 정신머리가 좀 정신질환이 있는 앤데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요? 여하튼 뭐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걔는 정신질환으로 하여튼 나왔다고 내가 알고만 있어.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자백마저 번복했던 용의자.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다니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그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알려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왔는데요. 예. 혹시 박은식 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21년 만에 만났어. 40대가 됐죠. 권총 발견된 건 알고 계시죠? 아니, 그때 도영이가 그거 얘기해줘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죠. 김도영 씨도 연락을 하고 계시고요. 네. 권총 이야기에 막 손을 주물러 갑자기 이렇게 막 손톱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박 씨인데 좀 불안해 보였대요. 행동이.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원래 떨지도 않았는데요.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수전증도 생기고 좀 건강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졌죠.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다니까요. 공황이랑 대인기피증 생겼다고.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막 이렇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저도 답답해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 안 되겠어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너무 좀 그러네요. 용의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박 씨가 보이는 이 불안한 행동은 좀 뭔가 다르대. 그동안의 이 취재에서 경험했을 때와. 다음날 다시 만나러 갔는데 이 비닐하우스에 또 다른 남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연락을 받고 왔다는 김 씨. 그는 백경사의 권총을 훔친 혐의로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던 3명 중 하나예요. 석방된 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외에 일부러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둘이. 그래도 뭐 계속 알고는 지냈네. 김도영 님이세요? 예.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에도 쫓아왔었어요. 백경사 사건 이게 미제로 넘어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경찰 와가지고 그게 4년 전인가 똑같아요.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는. 총 어딨냐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죽인 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잡힌 게 조명재예요. 제일 중요한 애가 왜 누명을 썼는지를 쓰게 만들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조명재에게 연락을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각자 사정으로 가출해가지고 일용직 노동으로 먹고 살고 폐가에 모여 있었다. 2003년 1월 조군이 경찰에 체포된 이유는 배가 고파서였다고. 겨울이라 인력소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명재랑 저랑 이제 쫄쫄 굶다가 도저히 배고파서 안 돼가지고 새벽 시간에 음식점 가서 먹을 거 가지고 나올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조명재가 그 주인한테 잡혀서 많은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가 다음날 형사들 와서 그냥 오자마자 바로 수갑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수갑 찬 상태로 경찰차에 딱 타고 가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그래요. 총 어딨냐고. 제가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폭행이 시작된 거죠. 차에서. 이게 보이는 부분 빼고요. 어깨 정강이 발로 막 차요. 그 당시에 진짜 아팠어요. 박 씨가 이제 단순히 이 사건 조사받았다고 대인기피증에 공황이 온 게 아니었구나. 경찰 폭행이 있었구나. 총 내놓으라 그래서 모른다. 총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 조명재가 다 불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럼 조명재를 보게 해달라. 얘기 좀 해보게. 그래서 경찰청 3층인가 거기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같이 조명재를 만났는데 조명재가 저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야, 진정해.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진정해. 기억이 지금 맞은 기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린 21살이었는데 진짜. 내 머릿속으로는 그냥 경찰청 잡혀가서 맞고 조사받고 맞고 조사받고 맞고 조사받고 밖에 없어. 며칠 동안 며칠인지 나 기억도 안 나. 뭐 한 이틀인가 잠도 못 잤어. 야, 이거 씨발 또 경찰이 또 조작한 거야?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 얘네 잡았어.
근데 증거가 없어서 풀어줬어. 하지만 풀어줬다고 경찰들이 끝내진 않아요. 수사 지시는 안 내려오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뭐 건수 하나 잡히니까 요거 틈타서 그때 일까지 해결해 보려는 심정으로 대했던 것 같아. 물론 폭행도 잘못이지만 경찰들의 일단 뭐 생각은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압 수사하고 과잉 수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3일째 되던 날 체포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박 씨는 백경사를 칼로 찌른 살인범이 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진 권총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식이랑 조명재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 붙잡혔다. 얘네들이 불었으니까 얘네 진술로만 너는 그냥 내가 진술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저는 겁먹은 거죠. 가중처벌까지 해서 영영 못 나온다. 그 총이 빨리 나와야 너 형량이 줄어든다. 이것도 웃긴 게 저는 솔직히 건지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경찰이 친절히 알려줘요. 너 건지산에 훔친 총 갖다 버렸지 이래요. 자백 유도도 했었네. 이거 불법이에요. 자백 유도하는 거. 경찰이 조사할 때 오로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사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야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총이 발견되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에 살던 집 뒷산에서부터 건지산까지 김씨가 총을 묻었다고 허위로 지목한 장소만 10여 군데입니다. 아 그래서 땅에 묻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구나 처음에. 경찰이 묻었다고 하자고 그랬겠네. 가져가지도 않은 총을 달라고 그거 며칠 동안 땅 파고 조사받고 땅 파고 조사받고 내가 울었다니까 진짜 속으로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진짜 이게 내가 누명 쓸 테니까 제발 좀 총 좀 나와줘. 이 심정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지목한 데를 아빠가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직접이요? 예, 의경한테 삽을 뺏어서. 아버지도 답답한 거지.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을 혐의를 다 부인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 적당히 타협해서 형이라도 조금 살고 나올 생각이었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가족이 우는 걸 보고 나 고통스러워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바꾼 거네요. 정신 차리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풀어주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찾고 싶었던 권총이 21년 만에 울산에서 발견됐어요. 이 소식 듣고 가슴이 너무 뛰었대. 그렇게 무혐의로 나왔어도 제가 경찰에 공격을 못한 게 진범이 없으니까. 저 솔직히 이거 평생 안 잡힐 줄 알았어요. 영원히 안 잡히면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냥 혐의자예요 혐의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우리 쪽에서 총이 나온 게 아니라 뜬금없이 울산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울산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범을 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생겼다며 기뻐했대요. 그렇다면 울산에 철거 직전 폐건물에 백경사 권총을 숨겨두고 있던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인근 주민인데 총을 숨긴 사람이 여기 좀 살면서 몇 년도로 하든가 잠깐 있었다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은행강도 사건 났잖아. 그거 조사하니까 이제 여기서 자고 권총을 거기 여관에 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새끼야. 보통 총기 탈취 사건은 은행강도로 이어질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은행강도 거의 없지만 이 당시는 은행강도가 원래 목적이야. 그게 메인인데 그걸 위해 총이 필요하니까 경찰서부터 터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 전북경찰청에 백경사가 탈취당한 권총의 행방을 제보한 사람은 바로 지난해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주범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승만이. 예. 관상이 딱 은행강도네. 꼬라지가 보니까. 자, 기자입니다. 이승만이 교도소에서 전북경찰청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백경사 피살 사건에 사용된 권총이 울산 어디에 있으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이 담겨있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그걸 토대로 울산 가서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거기 389경 백경사 권총이 발견됐던 거고요. 그럼 어떻게 백경사의 권총을 손에 넣은 것이고 무슨 이유로 21년이나 보관하고 있던 거냐. 더구나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 곧 철거되면 거기 숨겨둔 권총도 같이 사라져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던 시점인데 권총의 위치를 스스로 제보한 이유는 과연 뭐냐. 일련 번호 4280번 백경사의 목숨과 맞바꾼 389경 리볼버 권총. 이게 드러난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백경사 피살 사건이 일어난 2002년 9월 20일, 그보다 9개월 전 2001년 12월 21일 대전의 번화가인 둔산동 한 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40대 김 과장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권총을 쏜 2인조, 현금 3억이 든 가방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2인조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가을. DNA 감식 기술 발전으로 용의 차량 안에서 발견돼 보관 중이던 증거물 DNA가 드디어 판독이 된 거예요. 마스크, 주둥바리에 이제 침 묻으니까. 불법 오락실에서 오락부장으로 일하던 새끼야, 이정학이. 오락부장 잡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같이 한 애다. 공범으로 지목한 게 이승만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21년 만에 검거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이 씨부랄로마. 제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필 규정의 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까지 한 우리 승만이. 근데 검찰로 송치된 직후 그는 돌연 진술을 번복해요. 경찰에 처음 검거됐을 때 자기가 총도 쐈고 자백을 다 했던 상황에서 이제 검찰 2회 조사인가부터 이후에 번복을 하면서 이 새끼가 갑자기 총을 안 쐈다고 말을 바꿔요. 은행 강도 범행을 같이 한 건 맞는데 이정학은 이승만, 이승만은 이정학이 총을 쐈대. 이태원 살인사건 마냥 서로를 지목하고 있어. 자, 검찰은 이정학에게 무기징역, 이승만에게 총을 쐈다고 보나봐. 그래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승만이 최후 진술서 봐봐. 이거 허세.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감사하다. 등신같은 새끼다. 이승만은 최후 진술에서 묘한 말 이거겠죠 뭐. 검찰이 사형 구형했는데 감사하대요. 저는 그런 피고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 새끼 뭔 소리야?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 이승만의 제보 편지로 울산에서 실제로 백경사의 권총이 발견되자 전북 경찰청 형사들은 여러 번에 걸쳐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 승만이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는 백경사의 권총을 어떻게 진술했을까? 2002년에 이정학이가 전주에서 경찰관 죽이고 권총 가져와서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정학이 맞냐? 백경사 권총이 발견된 지 47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 꾸리고 재조사 중인 전북 경찰청에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이게 수사 중인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게 아직은 어디다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아직 아니거든요, 사실. 알려줄 수 없다네. 발견 한 달이 지난 백경사의 권총에서는 진범을 가릴 만한 어떤 흔적이 나왔냐? 아니요. 지금도 이제 감정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근데 일단 이 내용은요, 아직은 우리가 이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극비 수사 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정학이 또 만나봐야겠죠. 연락이 닿은 쪽이 이정학의 측근인데 오랫동안 가족으로 알고 지낸 인연이 있다. 지난해 구속되고 꾸준히 면회를 가고 있대요. 최인철 씨. 정학이가 그 경찰을 칼 들고 들어가서 찌르고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나는 이거 500% 못 믿어요. 1000% 못 믿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단지 이정학과 가까운 사이라서가 아니라는데. 정학이가 나쁜 짓 했으면은 정학이가 갖고 있던지 정학이가 숨겨야 돼요. 그거부터 솔직한 말로 이상해요. 정학이 총을 왜 승만이가 갖고 있는데요? 맞잖아요. 대담하게 팔출소에 들어가 현직 경찰 살해하고 총을 탈취한 뒤 완전 범죄를 해서 수사마다 경찰을 따돌렸던 가장 중요한 물증이자 비밀인 권총을 왜 하필 이승만에게 맡겼냐는 거야. 그럴 수가 있죠. 이승만이를 뭘 믿어. 아무리 나랑 공범이라 쳐도 얘가 나 배신해버리면 그만이잖아. 내가 제보하겠다 이걸로 딜 쳐가지고 형 덜 받고 못 믿지. 근데 왜 맡겼냐는 거야. 이정학이가 범인이면. 지금 이게 위아래가 바뀌었다니까요.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부하야. 이승만의 부하. 얘네 둘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상하관계가 있었대요. 뭐 일진과 빵 셔틀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전은행강도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주범은 이승만으로 결론을 내렸던 거다. 이승만이가 일진이네. 대전은행강도 사건에서 순순히 자백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왔던 이정학. 하지만 백경사 피살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 죽였잖아요, 은행 직원. 그때 배당 문제 때문에 조금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리고 나서 둘이 안 만났대요. 이정학 주장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백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은 오히려 권총을 보관해왔던 이승만이 되는 거냐? 피고인 이승만은 그 모습을 보자 피해자 그 은행 그 직원을 향해 권총에 장전돼 있던 세 발을 쐈고, 피고인 이정학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뭐 이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어떤 법률 해석을 자문받기 위해 그 아래서 찾아간 겁니다. 이승만이가 만약에 단독 범행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거를 털어놨다가 지가 혼자 지금 적어도 항소심에서 무기가 깎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포자기적인 선택은 아직 안 할 것 같아요.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20년 형 받은 이정학과 달리 무기징역 받은 승만이,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가 남아있고 마지막까지 무기징역이 유지된다 해도 모범수로 가석방될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또 다른 살인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도 해. 자, 승만계의가 무기고요. 우리 정학계의가 20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잖아 지금 둘이, 그죠? 보니까 이 새끼가 승만계의가 싸움을 잘하게 생겼네요. 얘가 고등학교 때 좀 잘 쳤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정학계의는 보니까 좀 표정이 우울해. 좀 많이 맞았어 학교 다닐 때. 이게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우울함이거든요, 이 표정이. 이건 자신감이죠. 언제든 수틀리면 힘으로 해결한다. 딱 그런 표정이 나오고 있네요. 수많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경험한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이승만이 백 형사의 권총을 세상에 꺼내놓은 목적이 오히려 항소심을 위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한대요. 아, 승만이 새끼가 봐봐. 안경을 괜히 쓴 게 아니야. 얘가 힘과 지능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지금. 아, 갑자기 여기서 또 막판 뒤집기 하려고. 어쨌든 둘 승만이 정학이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또 보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언급한 여러 가능성 중에 가출팸 3인조도 수사 대상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대요. 다시 확인하고 있다, 여기. 실제로 사건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3인조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었대요. 종만 못 찾았을 뿐이지 빈집 갔더니 진짜 피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과수에 직원 보내가지고 가서 봤는데 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DNA 감식이 어렵다고. 그 피만 나왔어도 우리가 기소를 해도 되죠. 2명은 다 본인이 인정하고 총 받던 데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 지금도 그래요. 군대 간 사람이 총을 집어넣고 다른 쪽에다 옮겼지 않나.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는 거는 이 3명의 주장일 뿐이고 그로 인해 검찰 수사까지 받은 수사 담당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경찰들은 또 이를 갈았겠네요. 이 3명에게도 복수를 할 겸 진짜 어떻게든 니네들 뭐 하나 건수 잡히면은 제대로 파헤치겠다. 그러니까는 그 음식 훔친 걸로 바로 수갑 채우고 때리고 했구나. 좀 이제 퍼즐이 맞죠? 이후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와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대상의 경찰들 모두 무혐의. 당시의 경찰인데 때렸던 사람이겠죠? 김도영이 아버지 면담하고 갑자기 싹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경찰관한테 고문당했네 어쨌네 역으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인권위에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좀 고문이 있었으면 가만두겠냐고 우리를. 검사들도 경찰들 어떻게라도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나 봐봐, 나 멀쩡하잖아. 무죄야 무죄. 그렇다면 이승만의 제보로 울산에서 백경사의 권총이 발견된 건 3인조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냐. 나도 그때 있었지만 현장에. 이 아이러니예요. 세 사람 중에 하나고 대전의 걔들 승만계의 정학계의하고 이 뭐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어떻게 총이 울산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딱 맞잖아. 근데 결론은 그때 군대 간 사람 김도영이가 주범이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럼 딱 맞아 들어가지 이게. 뭔 소리야? 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뭐라는 거야? 뭐지, 늙어서 전두엽이 썩었나?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퇴직 경찰을 찾아가자 예상했다는 방문이라는 듯 먼저 반문을 합니다. 총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21년 전 애타게 찾던 백경사의 권총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는 그도 3인조가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래요. 며칠을 내가 그 추운 겨울에 건지산을 닦았어요. 삽으로. 땅이 얼어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예, 이분의 화법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추운 겨울에 건지산을 닦았대, 삽으로. 뭐 자기도 좀 했겠지만, 예, 의경들이 합니다. 인원 동원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치 지가 혼자 다 해집은 것처럼. 이 전형적인 꼰대 아저씨들의 화법이죠. 자기의 어떤 과거를 굉장히 부풀리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 생생한 거지 나는. 뭐 기자가 언론사 기자가 늦게 왔어. 늦게 와서 다른 사람 취재하고 다 갔어. 늦은 기자가 한 번 더 해주라 그랬어. 난 안 해줬어. 그랬더니 우리를 막 비틀어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은 허위 자백을 받아가지고 한 거다라고 기사가 막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3인조 가족들이 그리로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다 했어. 고독한 승부사 장피루 마냥 다 자기가 잡아 쳐넣었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야.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찾아보며 당시 수사 내용과 이승만의 주장을 분석 중이라면서도 아직 진실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말을 또 아꼈대요.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게 이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후배분들의 결론을 딱 내리면 대전의 이승만, 이정학이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수사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든지. 모든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꼼꼼하게 내가 답변 드릴 테니까 돌아가셔. 백경사 피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줄 알았던 권총이 나타났지만 그 총을 둘러싼 과거, 현재가 아직도 오리무중. 여전히 미궁이고요. 사건 초기부터 3인조가 물증이 없어서 풀려낸 2003년 말까지 백경사 피살 사건을 밀착 취재했던 한 지역 신문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정말 다 정신이 없었어요. 내용도 복잡하고 수사팀도 제대로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경찰이 피해자다 보니까 취재 경쟁이 좀 있었는데 경찰 수사에 의문을 갖게 된 거는 3인조가 검거된 직후부터래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모든 사람들이 계획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던 제일 큰 건 뭐냐면요. 나중에 3인조 용의자라고 경찰이 발표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범과 우발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달라지니까 의문의 시작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기자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한 건 현장 검증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다시 한번 찌르는 거 해. 여기 한 번 더. 찔렀어. 각도가 뒤로 물러나서 다리를 뒤로 좀. 옳지. 아, 좋아. 야, 너 좋다. 범행 당시 상황을 바꾼이 아니라 경찰이 설명하는 대로 재현하는 듯한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자기가 앞문으로 들어왔는지 뒷문으로 들어왔는지조차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눅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현장 검증 보던 기자들이 박군에게 직접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막아. 경찰이 제시한 3인조의 범행 시나리오는 순간적인 제압으로 백경사의 이동 흔적이 없고 주변 흐트러짐도 없는 상황과 전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인조가 사용했다는 흉기도 이상해요. 그치? 흉기도 못 찾았을 거야 아마. 포장마차에서 음식과 함께 훔친 부엌 칼로 백경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폐가에 보관하던 그 칼을 누군가 훔쳐가는 바람에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 칼이 이제 범죄 도구로 사용됐냐를 놓고 논박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취재했을 때 얘기해 주시기를 안 쓰는 칼이라 오래 놔뒀던 건데 한 잘 없어진 거다. 그리고 그 칼은 순대도 썰리지 않을 만큼 날이 무뎌가지고 다른 데를 쓰였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경찰이 짜맞추고 있네. 당시 사건에 의문이 많다는 손 기자의 부탁을 받고 3인조의 변호를 맡았다는 변호사.
그래서 전주교도소에 조명재군을 접견하러 갔어요. 조명재군을 1시간 정도 접견했는데 이거 허위 자백한 게 맞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경찰관 중인 게 맞냐? 아니래요. 좀 세게 야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자백했다며?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결과 3인조 최초로 자백을 한 조군은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가출 직전까지 정신장애로 병원 치료받았고 조군의 허위 자백 때문에 검거된 박군, 그가 경찰서 체력 단련실에서 당한 가혹 행위를 목격한 증인도 나타났다고. 그리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김군을 수사했던 헌병대 조용욱 수사과장을 만났습니다. 결백을 호소하던 김군이 당시 3명이 함께 생활하던 폐가 인근 PC방에서 사건이 난 시간에 게임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어요. 군 헌병대에서 탈영병 체포 요원들을 파견해 PC방 IP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로그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면 알리바이 나온 거네. 백경사 사망 추정 시간은 12시 30분, 그 시각 3인조가 PC방에 있던 게 확실히 증명되는 거야. 근데 컴퓨터를 켜놓고 파출소로 가서 살인을 하고 온 거다라는 또 다른 주장, 뭐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헌병대 수사과장은 서울에 있는 게임 본사 찾아가서 범행 시간 그 시간대에 3인조가 게임을 조작을 했냐, 로그인만 한 게 아니라 조작 기록이 있냐, 사이버머니 구매 뭐 이런 기록을 확인했대요. 완벽한 거네. 자, 엔딩 요정이신 것 같은데? 우선 치명상이 2군데입니다. 심장하고 배 쪽하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온 힘을 다해 공격한 흔적이다. 심장, 어깨, 목, 여기 팔은 이제 방어흔이겠죠. 놀라운 건 백 형사의 심장을 관통한 흉기로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 2개가 동시에 골절이 됐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쇄골이죠. 쇄골 아래 1번, 2번, 3번 만져지죠? 2번, 3번 여길 찌른 거예요. 자, 이분은 칼 제작 전문가. 일식에 쓰는 회칼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승만과 이정학 중 이런 흉기를 서슴없이 사용할 정도로 공격성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 대전 송천동에서 순찰 중인 경찰을 차로 들이받고 권총을 탈취한 뒤 은행강도 버리고 이때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강도 전과가 더 많은 사람은 이정학이야. 2004년 이정학이 단독 범행으로 징역 5년 선고받고 있던 혐의가 놀랍다. 차량 10대와 번호판 22개 훔쳐가지고 불신 검문하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체포됐는데 당시 차량 트렁크에서 회칼, 총테이프, 나일론 끈이 발견됐기 때문에 범죄 전력과 공격성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와, 사건 진짜 이상하네. 백경사 사건의 경우에 과연 단독 범행이냐? 이 부분은 현장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전 은행강도 사건과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을 비교하면 비어있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은행강도라는 큰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유형의 범죄들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범행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은행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이 살해된 사건이다. 사실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거되고 경찰에 자백한 추가 범죄가 있었대요. 2003년 1월 22일 대전 쇼핑몰에서 4억 7천 들어있는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한 사건이야. 사건들이 다 이렇게 굵직굵직하냐. 2001년 대전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로 치고 권총을 탈취한 지 2달 만에 은행강도 사건도 벌인 2사람. 그렇다면 2002년에 일어난 전주 백경사 살인 사건은 넉 달 뒤 대전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해 권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범행 패턴에 따르면 백경사 사건 현장에도 분명히 2사람이 함께 존재할 거라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정학이 그 장소에 이승만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해야만 가능한 범행, 그리고 둘이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인 범행, 이것이 수법화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곳에는 이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죠? 표창원 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범인의 어떤 행동에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좀 이렇게 얼개를 맞추는 능력이 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절친이기도 하고 바늘 가는데 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또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나와서 이 표창원 씨의 분석에 좀 더하는 이 천만 배우가 나와야 된다. 나왔다 이거야.
이승만, 이정학 둘 다 백경사를 공격했다는 거죠. 이 사망한 백경사가 공격에 대한 저항의 흔적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이미 앞에 있는 사람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같이 제압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경사 피살 사건이 벌어진 2002년 9월,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미 대전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권총을 탈취해서 한 자루 가지고 있었다. 은행 강도 당시 실탄과 공포탄 모두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총알 없는 권총도 여전히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다. 만약 파출소에 침입한 범인이 한 명의 총잡이와 또 한 명의 칼제비였다면 백경사가 안전무장하고도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피살된 이유로 설명이 되지가 않을까? 두 명이었는데 둘 다 면장갑 끼고 있었고 지문은 안 남고 한 명 손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묻었다. 그러면 잠금 장치에 혈흔이 묻지 않은 게 가능하긴 하죠. 공교롭게도 이승만과 이정학이 함께 두 번째 현금 수송 차량 탈취에 나선 건 엉뚱한 3인조가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공교롭게도 현장 검증을 한 그날이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승만, 이정학 공범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명확하고요. 이 사건은 특히 진술에서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 물증, 다른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진술, 추가적인 알리바이 확인 등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필요합니다. 이승만, 이정학의 여대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상이 가능해요. 이 범죄자들은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능성만 있으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개 씨부럴 새끼잖아요. 반드시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화딱지나 뒤지겠네요. 이렇게 끝납니다. 엔딩 요정이 우리 원조 요정 표창원 후로파일러의 친구 천만배우 권희룡 후로파일러의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제 생각에도 뭐 다들 똑같지 않을까요? 그 3명보다는 이정학, 이승만 요 2명이야. 이 새끼들이야. 근데 지금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의심의 여지가 더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명이 가능해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게 아직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죠. 재밌다라고 하면 안 되고 흥미롭네요. 뭔가 몰입도 있고, 왜냐면 적당히 꼬여 있어. 사건이 적당히 꼬여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면 또 우리가 머리 안 들어오는데 뭐 편집을 잘한 거겠죠? 그 아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나올 때 있어. 막 4명씩.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고, 사건 위주, 관련된 사람 위주로 만나보면서 또 이제 관련자들 다 만난 것 같고, 그치? 그리고 프로파일러들 분석 더 해주고 굉장히 좀 균형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오늘 1346회 총잡이와 칼잡이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제목도 잘 지었네요. 총잡이와 칼잡이.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준비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